네, 안녕하세요. 시리우스학원 영재 부원장 황승환입니다. 오늘 영재학교 대비반 설명회는요, 지난 7월 7일에 영재학교 한과형을 제외하고 입시가 있었고요. 7월 14일에는 한과형 입시가 있었어서 그 입시에서 어떤 모든 문제를 소개할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들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영재고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목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우스 과학 먼저 하고요. 1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부 때는 CMS 수학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리우스 과학 얘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아마 오늘 설명회에서는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요즘에 제가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애가 과연 영재고 갈 깜냥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얘는 영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새 상담하다 보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과거에 본인에게 해당됐던 친구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요.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해요. 올림물리, 저희 학원에 이제 올림물리 수업을 들었을 때 평균이 30점대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친구는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물리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미진했었는데 영재학교 대비반에 들어오면 저희가 물리 개념이든 화학 개념이든 필요한 부분들은 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개선이 돼서 그 친구는 이제 어떤 학교인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그래서 영재학교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 친구도 있고요. 제가 또 다른 친구 한 명 봤던 친구는 저는 이제 올림물리 수업도 하는 입장이니까 그 기준에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올림물리 수업을 할 때 평균이 겨우 50점 정도 나오던 친구였어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50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 이 친구는 물리에 재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물리를 계속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됐을 때가 아마 그 친구는 좀 빨리 들어갔으니까 초6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6 때는 그렇게 성취도가 높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역시 영재고 대비반 들어와서 계속 공부하고 그 친구는 그 나중에 2년 동안 성장이 일어나서 2학년 때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전체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야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학생들의 그 나중에 성장 가능성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학생과 잘 상의해 보셔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드릴 때 기출 문제가 나올 텐데 기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5년 전 이렇다고 하면 단순 계산 문제, 그다음에 어려운 경시 문제 스타일인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범위로만 따지면 중등 과정을 벗어나지는 않게 되거든요. 대신에 중등 과정의 범위를 가지고 얼마나 이 친구들이 잘 해석할 수 있는가. 그 연습들이 잘 되어 있으면 사실 합격할 수 있어서 조금 문제 변화도 있으니까 학생들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한번 잘 상의해 보셔서 영재고 준비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장표에는 안 넣어놨지만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재고에서 서울대 가는 비율을 보면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가고 다른 영재학교들도 3분의 1 정도는 서울대학교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영재학교 준비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올해 입시와 시리우스에서 가르쳤던 것들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올해 서울 2교시 7번에 나왔던 문제고요. 제가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할 건 아닌데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물거미와 관련돼서 물거미라는 거에 습성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저희 모의고사를 보시면 모의고사는 저희가 12회까지 봤거든요. 그중에 11회 모의고사가 서울형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 경우에 서울 2교시 7번 똑같죠, 번호도. 번호도 똑같죠. 이거는 저희가 왜 번호가 똑같냐면 작년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울에서 나오는 문항들을 분석을 해서 그와 비슷하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치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7번이 동일하게 맞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물거미에 대한 주제가 역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한 날짜를 보면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이거를 잘 봤던 친구들, 그리고 저희가
이 모의고사를 보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설 영상까지 올려주니까, 그리고 채점 기준도 올려주니까 그걸 잘 봤던 친구들은 실제로 시험 끝나고 생물 선생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그 주제가 있어서 너무 편하게 풀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형만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통합형 같은 경우에도요, 중학교 과정에 오매 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회로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이건 복기본이라서 완성된 건 아닌데, 저희 9회 모의고사, 9회 모의고사는 5월에 시행을 했고요. 그때 이거는 제가 낸 문제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문제인데, 이 문제를 보시면 역시 요거는 답지에 들어가는 건데, 회로도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래프 그리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아까 그 문제를 선생님 모의고사에서 했던 대로 해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가형 친구들도 사실 뭐 여기에 넣어놓진 않았는데 오매 법칙이라는 주제로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회로를 분석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으로 푸니까 더 잘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통합형과 한가형에는 이 비슷한 문제가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나온 거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있었어서 이걸 소개 안 드리기엔 조금 아쉬워서 보여드리면요. 서울 2교시 5번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23년에 아마 6월 달쯤일 거예요. 6월 달쯤에 시행했던 모의고사에 보면 요 그림이나 앞에 있었던 요 그림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의 답변인데, 그래서 요 문제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요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도 이제 보면은 작년에 통합형 물리에서 나왔던 건데, 뭐 다른 거보다는 키워드를 보시면 돼요. 서양 뒤형벌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작년 기출인 거고, 작년에 2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역시 뒤형벌이라는 주제로 똑같이 모의고사를 내서 학생들이 역시 편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뭐 모의고사를 볼 때 매년 문제를 새로 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이 좋게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의고사를 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입시, 과학 입시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요약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로 요약해 드리면요. 사실은 난이도나 스타일 같은 경우도 다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년 전이라고 하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좀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가 돼서 얼추 스타일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어떤 스타일인지는 자세하게 이따 설명드리고, 경기 같은 경우에만 영재성 검사 1, 2 나눠지게 되는데 2에서 원래는 수학 3문제, 과학 1문제를 냈었어요. 그래서 아마 120분 정도 시험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분리를 하고요. 수학 3문제 할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과학 1문제 대신에 과학 글쓰기로 바뀐 게 이제 올해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에서만 큰 변화가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큰 변화가 없다. 예년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입시에서 뭐 아무튼 문제도 보여드리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가장 합격할 수 있겠느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일단은 과학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개념을 이해했다는 거는 보통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 말을 들어서 알겠어 하면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했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개념을 다시 말해줄 수 있어야 이해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모의고사를 보든 데일리 테스트를 보든 서술형으로 진행되는데 그 서술형에서 논리적 비약이 없이 서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이 잘 된 친구들이 영재고 입시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들은 요새 입시 트렌드는 보면 아까 뭐 문제에 실어놓은 것도 보면 결국에는 실험 설계와 관련된 탐구와 관련된 그런 주제들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신만의 어떤 생각 과정이나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혼자서는 길러지기가 조금 어렵겠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얘기인데요. 보통 학생들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보통 학생들 풀 때 보면은 옆에서 보면 이래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뭘 쓰고 막 생각을 열심히 하고 막 이런 모습보다는 아마 집에서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딱 문제를 보면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이제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펜도 안 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는 이 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생각을 못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에서 말하는 바를 이해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문제를 경험해보고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왜 냈고 이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써야 점수를 받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학생들일수록 이런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뭐 제가 뭐 때문에 저걸 넣어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실게요. 아마 이거는 이 모양을 보면 당근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중고 거래를 하는데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가방 안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답변이 차단하세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처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방 속을 봐야 정확하게 구매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의도로 전했지만 사실 제3자가 보기에는 이것만 딱 놓고 봤을 때 그 의미였는지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재고 입시는요, 서술형 답안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은 썼다. 본인은 이 단어들만 쓰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채점자 입장에서 이 단어가 되게 중의적이거나 아니면 뭐 정확한 설명이 없다거나 이러면 채점자가 주관적으로 그 답안을 해석할 수는 없어요. 얘가 이렇게 썼을 것이다라고 채점자가 생각을 한 다음에 점수를 매기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정확한 채점 기준들이 들어있고요. 그 채점 기준에 부합해야만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또 다른 예는 이거죠. 말해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인데 상식 한번 읽어보시죠. 뭐 그냥 뭐 설명할 때 그냥 잠깐 읽어보시죠. 계속 상식이라고 알려주는데 못 알아듣죠? 그런 경우도 있듯이 결국에는 실제로 답안에서 본인은 100점짜리라고 생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막 30점 이런 식으로 답안에 점수가 깎이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뭐 모의고사를 보든 영재고 시험을 보든 나오는 반응들을 두 가지로만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요. 시험 보고 나면 항상 좀 쉬웠어요. 할만한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 저 붙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은요. 아, 시험이 너무 까다롭고 자기는 이거를 썼어야 되는데 이걸 못 쓴 것 같고 잘못 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잘 봤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학생 A는 무조건 붙고 학생 B는 무조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떤 키워드를 놓쳤는지,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을 어떻게 놓쳤는지, 그 다음에 채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확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중에서 떨어지는 인원이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에서 떨어지는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진 않았지만. 그래서 뭐 과거 기출 문제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되게 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중등이고 나는 다 맞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그냥 원인,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원인을 쓰고 검증 방법을 써라라는 게 문제 의도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인 잘 써요. 그 다음에 검증 방법은 뭔가 바꾼다라고 씁니다. 이러면 만점인 줄 아는데 사실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뭔가를 바꿨어요. 바꿨으면 바꾼 거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이고 아니고가 나오게 될 텐데 그 말까지 쓰는 것들을 학생들은 평소에 잘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쓰면 본인들은 만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모의고사를 보든 실제 시험을 보든 감점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으면 좋겠느냐. 이건 사실 예상이에요. 뭐 제가 출제자를 만나본 건 아니니까. 여기 빨간 부분만 더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얘가 원래처럼 동작하면 정상인 거고 얘가 안 되면 정상이 아니다. 약간 그 코딩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정보 출력을 줘야 정확하게 이제 답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통합형이었고요. 서울형에서도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보통 그래프를 그리라고 이렇게 축을 주면 학생들은 여기까지 딱 그린 다음에 선생님 저는 만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런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때 과학에서 중요한 건요. 여기 축과 여기 축의 제목이 뭔지도 써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쓴다고 과연 만점일까요? 아닐 거예요. 뭐가 만점이 아니게 되냐면 문제에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까지 써도 잘 풀었다라고 얘기할 텐데 저는 만점으로 주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게 그림을 그려놓으라는 문제에서는 사실은 채점자 입장에서 저도 채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이 친구가 그린 게 직선인지 곡선인지 뭔지 못 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점수를 주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얘는 기울기가 A1이고 얘도 A1이고 얘도 A1이고 얘는 A2고 A3인 직선이다. 근데 기울기 관계는 이렇다라고 하면 점수를 완벽히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은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여기까지 생각하는 친구랑 여기까지 생각하는 친구랑은 아마 채점 기준에서 점수가 조금은 다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건 이제 기출문제로 얘기한 거고, 이제 저희 학생들의 답변을 보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8점짜리 문제에서 1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실험을 설계하라고 했더니 측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실험 설계를 하는데 그냥 측정한다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하는지 전혀 모르겠죠. 답을 쓴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점을 받았고요. 두 번째 친구도 사실 만점짜리 답안은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데 어떤 부분이 구체화됐냐면 실험 장치가 있으면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결과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 아까 친구보다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주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항상 시험만 보면은 이제 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 점수가 요거는 7점 중에 0점. 이거는 8점 중에 절반만 맞았죠. 그러면 이거는 쉬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맨날 쉬었다라고 하고 선생님 저 잘 본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모의고사 끝나면 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은 속이 터지죠. 뭐 가끔 이제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야 달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선생님들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바뀌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최종적으로는 실제 시험 직전에 모의고사가 12회 모의고사였는데 점수가 7점, 뭐 문제는 다르니까 감안해서 보시고요. 만점, 그다음에 얘도 만점에 가깝게 이제 모의고사를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재학교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마 안 보겠죠? 싫어할 텐데 이 친구가 올림물리 평균이 30점대 나왔던 그 친구인데 네. 네, 아무튼 저랑 한 몇 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정이 가서 실어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장표를 보시면 문제 해결력, 과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과학만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옛날에 이제 그 이연복 셰프라고 하죠. 이연복 셰프가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음식을 파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드트럭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없죠. 그랬더니 손님이 없는 상황에서 남들은 이제 보통 포기할 텐데 이영복 셰프는 여기에 딱 세 명이 지나가는 여기 두 명인데 두 명이 지나가는 걸 딱 보고요. 그 지나가자마자 불 붙여서 뭔가 손님을 유혹해야겠다, 유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보더라도 결국에 과학적 사고력이나 뭐 문제 해결력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조금 더 명확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나왔던 통합 기출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제를 뭐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쓰고 이런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냥 제가 수업하면서 반응들을 보면 어떤 친구는 그냥 선생님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이 반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니까 이게 이렇게 되더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 문제를 처음부터 잘 풀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본인 스스로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문제에서 보면 뭘 변화시킨다. 그래서 방법을 써라. 이런 문제니까 일단 학생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요. 뭐를 구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런 문제 인식을 한 상태에서 풀이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과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탐구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건 실험이니까 A라는 걸 바꿔도 결과가 달라질 거고 B라는 걸 바꿔도 결과가 달라질 거고 C를 바꿔도 D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들을 먼저 다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오히려 풀기가 쉽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제 해결력, 과학적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답이 된다라고 하면 잘 푸는 친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많이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수업함에 있어서도 그냥 답이 이래, 이렇게 풀면 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자. 어떻게 생각해야 너네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파이널 때 이럴 때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리우스를 다니면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가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에 우선 선발됐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답을 쓰는 걸 먼저 보죠. 답을 쓰는 걸 보면 뭐 여기 제가 문제를 설명하고 이럴 건 아니니까요. 이게 답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게 해설지입니다. 해설지와 본인이 쓴 답이나 거의 비슷해요. 키워드나 뭐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생각할 수 있는 친구였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도 풀이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명확하게 쓰고 그래서 거의 해설지와 비슷하게 답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일단은 답안 서술에는 되게 꼼꼼하게 잘했던 친구고 항상 뭐 데일리 테스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뭔가를 생각해내려고 했어요. 본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친구는 학부모님이랑 상담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과학 모의고사를 보면 10등 안에 들어요. 근데 뭐 타학원에 있는 모의고사를 보면요. 이거 물리 문제거든요. 물리가 뭐 거의 뒤에서 논다라고 항상 저에게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연락이 오세요. 네, 그랬던 분이. 근데 이 친구, 뭐 제가 학부모님한테 드리는 거는 학부모님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친구가 학부모님께 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서울을 쓸 건데 자기가 서울 기출문제들 공개된 걸 보니까 그 유형과 시리우스 유형이 맞고 그래서 자기는 시리우스 유형에 대해서 잘 풀면 되고 사실 타학원에서 나오는 예, 물리 문제 이런 것들은 옛날 스타일이다 본인 입으로 그래서 자기는 그 점수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어머니한테 말을 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학생을 믿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입시 문제가 옛날 스타일이라고 하면 옛날 스타일대로 모의고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입시 문제가 계속 스타일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제를 내고 이런 뭐 모의고사를 여러 개 볼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을 잘 달래드리고 잘 설명드려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울과학고를 지원을 하고 우선 선발이 됐던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또 어떤 친구냐면요. 되게 잘했던 친구예요. 수학도 아마 뭐 누군지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수학도 동네에서 유명했을 거고 물리도 그 당시 물리대회 최우수상으로 동네에서 유명했던 친구예요. 둘 다. 그래서 이 친구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2학년 때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했던 친구죠. 근데 2학년 때 서울에서 탈락했어요. 그러고선 이제 3학년 때 영재고 대비반 할 때 저희 학원에 와서 진행한 친구인데 저희는 이런 서술형으로 뭔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왜 안 됐는지 문제점이 바로 보였어요. 바로 이 친구는 네.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본인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술에 두서가 없다 보니까 만점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항상 부분적으로 감점이 생기고 본인의 생각이 너무 꼬이다 보면 어떨 때는 출제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답을 내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막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고 막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뭐 서울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점수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 했는데 이때 시험을 보면 아마 점수 B가 수학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외운 건 아니라서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수학이 35점, 과학이 한 65점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 과학들에서 서술형 답변을 다 약간 부서 없이 뭔가 키워드가 빠지고 생각을 잘못해서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합격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친구는 저희랑 수업하면서는 뭘 많이 했냐면요. 모의고사가 끝나면 물리는 저한테 카톡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요. 화학은 화학 선생님한테, 생물은 생물 선생님한테, 지구과학은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보내서 자기 이 답이 어디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개선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계속 물어봤던 친구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게 개선이 돼서 네, 영재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숙제도 참 꼼꼼히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숙제도 참 뭐 답을 맞추고 틀리고를 떠나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던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본인의 답과 선생님의 출제 의도와 계속 비교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수정했으니까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는 뭐 물리대회에서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뭐 KMO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뭐 올림물리 수업을 듣든 그냥 평균적으로 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처음에 영재학교 대입반에 들어와서 모의고사를 보면 본인이 뭔가 쓰긴 쓰는데 다 포인트가 어긋나 있어가지고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성실함이 좀 있었거든요. 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뭔가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보자 하면 따라왔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실제로 나중에 가서는 12회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거의 역시 만점에 가까이 가죠. 그러면서 세종에 합격했던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초기에 성적은 높지 않았고 막 엄청 주변에서 막 이렇게 엄청 막 이렇게 잘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웠던 친구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성적이 높진 않았고 성실히 숙제 복습을 해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 이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잘한다고 합니다. 가서도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아까 서양 뒤형벌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끝나자마자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네,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뭐 얼추 여기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시리우스 학원에서는 나름대로의 학생들이 영재학교 준비를 했을 때 합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입시에 맞춘 수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년 교재를 개선합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영재고를 하면서 사실은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뭐가 아쉽냐면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도 열심히 하고 문제도 열심히 내고 뭐 교재도 개편하고 수업을 해요. 근데 외부에서 들리는 소문은 항상 시리우스 학원은 경시까지다라는 얘기를 다른 곳에서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결국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올해도 교재 개편을 하기 위한 회의를 이미 끝냈고요. 결국에는 입시가 바뀌면 그에 맞춰서 교재도 바꾸고 경시 스타일이 아닌 영재고 스타일대로 수업하는 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모의고사 결과만 봐도 그런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목 특성상 모든 과목은 진행하지 못하지만 초기에는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서술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채점된 결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시리우스 모의고사도 저희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수업과 교재가 개선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어, 사실은 수업과 교재를 개선하려고 하면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학원 뭐 물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재고도 하고 뭐 경시 수업도 같이 합니다. 근데 경시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경시와 영재고 입시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기조가 다르게 교재를 쓸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문제 스타일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을 다뤄도 문제 스타일이 차이가 난다는 건 뒤에 예시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대에 따라서 한 학교라고 할지라도 입시 문제가 올해 다르고 매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새롭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영재고 입시는 단순 선행이 아니에요. 어디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때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했던 얘기인데 굳이 뭐 이것저것 안 해도 된다. 우리 학생은 뭐 중학교 것만 열심히 했는데 영재학교에 붙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더 많이 하면 더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고등학교 과정이나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과 영재학교 입시에서 다루는 범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타일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되고 교재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시면요. 요거 문제 아까 보셨죠? 비슷한 문제. 얘는 물리 대회에 나왔던 문제고 물리 대회는 그냥 이런 주제가 있으면 답을 골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설명할 수 없어도 되고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춰도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이런 입시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답을 맞힐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설명하는 뉘앙스, 수업하는 뉘앙스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재를 개편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변화만 보더라도 이제 여기 아마 서울 문제일 건데 과거 문제. 이때 서울 과거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대전 과거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다 F는 MA라는 F는 MA라는 식이 중학교 책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뭐 물리를 조그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너 F는 MA도 몰라? 뭐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됐죠. 근데 F는 MA라는 문제가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게 2019년인가 20년인 2019년에 치러진 걸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 5년이 지났으니까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F는 MA라는 주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포커싱해서 문제를 풀고 개념을 배우고 뭐 모의고사를 보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문제가 좀 그 내용이 많아졌죠. 네, 내용이 많아지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다른 거 보시지 말고요. 여기 보면은 회로를 그리고 원리를 설명해라. 직접 한번 뭔가를 설계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인 거고요. 이 문제도 이제 한과형에서 나왔던 작년 기출 문제인데 아이디어를 제안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 맞춰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시를 잘했던 친구들도 되게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경시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풀면서 이런 문제들까지 대비할 수 있게 교재를 세팅하고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입시 변화 문제를 또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통제해야 될 변인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 실험 결과를 그리고 이유를 써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험 탐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나 경시 스타일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면 경시형 계산형 문제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설명이 중요하고 설명이 좀 더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설계나 실험 탐구 형태 문제들이 나오니까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그에 맞춰서 항상 수업을 개편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선행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물어보거든요. 너 이거 중학교 책에 있는데 알아? 라고 물어봐요. 책에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하거든요. 요게 중학교 책에 꼭 나오는 주제입니다. 제가 뭐 5개 교과서를 다 본 건, 뭐 여러 개 교과서를 본 건 아니고 미래엔과 교학사만 봤는데 둘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깡통이 있고 뭐 마찰시킨 대전된 자를 갖다 두면 깡통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변형시켜서 예전에 세종에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제를 중학교에 있는 주제들도 꼼꼼히 분석하고 생각을 깊이 하면 영재학교에서 합격할 수 있고 그런 주제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이 개념들을 본인이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변형했다고 하면 그걸 본인이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책에 나오고, 보통 학생들이 중학교 책에 보면 해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자료 해석 해보기. 먼저 스킵하는 1순위죠. 교과서에서. 맞죠? 이런 거 절대 안 보죠. 근데 이게 대전에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좀 더 심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중등에 있는 컨텐츠들도 충분히 그리고 깊게 저희는 수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뭐 요것도 이제 올해 나왔던 거 주제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 기출로 나왔던 거 비슷한 건데 요게 여기 나왔었고요. 이게 제가 모의고사로 냈던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깊이 있는 고민이 중요하다. 중등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리우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제 수업을 하냐면요. 창의융합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글루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자. 중학교 책에도 이런 비슷한 주제들은 나오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런 주제가 나오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실제로 답을 쓸 때 이글루를 지었을 때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학생들은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답이. 추우면 물을 뿌린다. 그럼 이제 물이 얼면서 열을 방출해서 따뜻해진다. 이것만 알아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이글루가 왜 반구 형태냐.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문제에서는 그런 사고력인 부분들, 그다음에 접근하는 연습들을 이제 다뤄주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생소한 물리 수업이라는 교재도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쓰고 있는데 이 교재에서 결국에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역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책들 많이 읽어두면 실제로 입시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본인이 뭐 선생님이 수업하고 받아들이는 거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직접 뭔가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리우스에서는 데일리 테스트를 모든 과목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과목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그냥 저희 모의고사 스타일을 조금 축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 수업에 오면 모의고사를 연습하고 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설지도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설지도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내주고 있고요. 그럼 학생들은 답변을 이렇게 하거든요. 답변하게 되면 뭐가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매주 이루어진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답만 체크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감점들이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은 이제 조금 성장을 하냐면요. 처음에는 데일리 테스트 점수가 좀 낮고 잘 못 썼던 친구들도 이 첨삭을 보고 이해하는 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를 꼼꼼히 써서 주니까 그걸 이제 처음에 뭐 한 9월부터 이렇게 12월까지는 베껴서 써요, 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베껴서 쓰고 본인이 요약해보고 한 친구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나중에는 그 답을 말하는, 그 다음에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찾아가는 연습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 모의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모의고사는 원래 자체적으로도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새로 출제하고 하고 있었는데 2023학년도죠. 2023학년도, 2023년부터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프라이빗 노트랑 제휴를 맺어서 온라인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첫 해는 보시면 인원이 뭐 평균적으로 100명 중반, 중후반 정도였어요. 근데 2년 차 때는 가장 최고 인원이 280명까지 늘어났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명 이상의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게 모의고사 문제를 저희가 새로 매년 내고요. 그래서 그 작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교재로 들어갑니다. 교재로 파이널 교재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작년 모의고사 파이널 교재에서 나왔던 것도 공부해서 실제로 뭐 입시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컨텐츠들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희가 이 설명의 2부가 CMS 수학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CMS랑 제휴를 맺었고
프라이빗 노트랑 CMS랑 저희랑 다 같이 모의고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뭐냐면 저희 인원만 최대 인원 300명 정도 되고 CMS도 전국에 있는 인원들을 합쳐서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중복 인원이 조금 있다라고 쳤을 때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그 인원을 잡으면 800명에서 1000명 사이 정도는 모의고사를 볼 것이다. 이 모의고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재고 지원자들을 뭐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800명,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하면 전국 단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학생들 등수가 나뉘는 거니까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간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보는 모의고사는 아마 대치동에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영재고 모의고사를 진행하는 뭐 대치동에서 진행하는 학원들도 있는데 좀 큰 업체들이 있어요. 좀 유명한 데는 이제 엠베스트. 근데 엠베스트는 아직은 시스템이 저희만큼은 못 따라갔고요. 그래서 엠베스트는 보면은 그 종이로 신청을 하면 종이로 우편으로 와서 써서 보내면 종이로 가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래서 뭐 정확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통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창의력연구소인가 하는 모의고사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 그 타 지역에 있는 학원 원장님이 그 모의고사 저희 모의고사 관련해서 잠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지 한번 봤는데 그 이후에 한창원도 그 한창원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을 슬슬 개편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데는 이제 전국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문제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희는 뭐 매번 디자이너 분이 계셔서 디자인까지 해서 출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퀄리티조차 높이는 게 저희의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확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전체 응시자 중에 몇 등인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총평이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채점 기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를 보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되는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뭐 과목별 성적이나 뭐 과목별 등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채점 기준표를 한번 보시면 채점 기준표는 어떤 게 있을 때 몇 점씩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보통 서술형 답안 쓰라 그러면 키워드 하나 딱 써놓거나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글만 길게 써놓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키워드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점수를 받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한 친구들은 영재고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 다음에 답안지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뭐 어디서 점수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첨삭들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 글씨보다는 이렇게 글씨로 써서 보여주고요.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아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봤을 때 뭐 학원에서 모의고사 끝나고 풀어주는 학원들은 있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예 해설 영상을 제공하고요.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시험지도 학생들이 갖고 있을 수 있고 아까 이 첨삭한 것도 온라인상에서 데이터화해서 본인이 계속 볼 수 있고 시험 전까지 그다음에 해설 영상까지도 입시 직전까지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한다고 한다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보통은 학원들에서 요걸 돌려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서 잘 돌려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온라인상에서 올라가면 온라인상에서 선생님들이 채점하니까 학생들은 온라인상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회차별로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해설도 저희가 해주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지금 제가 드릴 얘기들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뭐 영재고 입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 과학적 사고력이나 뭐 서술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시리우스는 그거에 맞춰서 수업도 준비하고 뭐 모의고사도 준비하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요. 저희 시간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반은 일단 먼저 영재고 입시 개강 전에 하는 반은 프리베가라는 반이 있습니다. 이건 2회 특강이고요. 물화생지 2회씩 그냥 잠깐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에 오후 그리고 저녁에 수업이 진행되고요. 물화생지 2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재고 시작 전에 정말 핵심으로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단원, 뭐 중등과 연계 있는 단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문제풀이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합반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종합반이라는 걸 보시면 개강일은 8월 19일부터인데 저희가 8월 달부터 12월까지는 뭐 언제까지인지는 확정은 안 했지만 8월 달부터는 반을 2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합니다. 폴라리스 반이라는 반과 베가 반이라는 반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종합은 뭐 월수금도 있고 화목일도 있고요. 베가 종합도 월수금이 있고 화목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수업 시간은 5시 40분부터 10시까지고. 네. 그래서 이 시간표는 학부모님들이 딱 보실 때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 보시면 학원마다 시간표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합반 혹은 단과반 이런 것만 구분해서 보시고요. 반이 폴라리스인지 배간지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 그럴 때 요일이 어떤 게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토요일에도 이제 진행되는 배가반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과반 같은 경우에는 종합반은 종합반으로 수강해야 되지만 특정 과목들은 한 과목만도 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반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입반 관련해서는 분반이 아마 궁금하실 텐데 입반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뭐 저는 이제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들어올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영재고 입시 아까 문제들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선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8월 말부터 진행할 때 다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뭐 상담을 하셔서 입반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릴 부분이었고요. 전체 끝나고 나면 질문은 이따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고 2부는 CMS 수학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리우스 영재 부원장 황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쓰면 돼요? 리모컨 뭐 쓰면 돼요? 아,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센터에 조합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장호 원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수학 부분 설명을 드릴 건데 앞에 과학 부분 설명하실 때 입시에서 나온 내용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설명하셔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수학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가르칠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기출 부분이 다 비어 있는데 그게 인쇄 오류가 아니고요. 기출 내용들이 좀 있어서 PT로 보시라고 좀 비워놓은 상태고요. 참고해서 보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앞쪽에서 저희가 올해 진행됐던, 그러니까 25학년도 진행된 2차 지필고사 문제들을 좀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CMS가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볼 건데요. 이게 올해 1교시 문항입니다. 올해 서울과학고의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하면 옆에 하나 문제 더 뜰 거예요. 뜨고 지금 2개 해서 제가 페이지마다 드릴게요. 요게 올해 이제 바뀐 점이 1교시가 작년까지는 객관식 단답형 문제였는데 문제수도 더 많았고요. 참고로 서울은 원래 이제 40문항씩 1교시를 내다가 32문항으로 줄이고 또 작년, 재작년 24문항 체제를 유지하다가 올해 20문항으로 줄이면서 서술형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1교시도 서술형, 3개 교시에 다 서술형인데 그중에 이제 수학 부분 문제입니다. 참고로 올해 모든 학교의 입시에서 입체기하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얘가 그래도 이제 입체기하 형태를 띠는 유일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유사한 문제로 다루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023년 작년 10월 정규교재에 있는 문제고요. 이렇게 겨냥하는 쌓기나무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똑같이 교재에서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맞췄다. 참고로 저희는 이 문제를 가채점상 틀린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다. 1교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2, 3교시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이게 이제 3교시 문제입니다. 서울과학고는 전통적으로 3교시에 엔트리를 활용하는 알고리즘 문제를 매년 출제하고 있는데 올해는 엔트리는 없지만 저렇게 알고리즘을 쓰는 문제를 출제했어요. 십자 변환과 일자 변환이 들어가는 문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비슷하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문제를 교재에 다루고 있고요. 이건 1월 정규 교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고요. 넘어갈게요 또. 자, 그 다음에 경기과학고 문제인데요. 경기과학고는 참고로 1교시와 2교시로 나눠져 있고 1교시에 수학과 과학이 같이 들어가 있는 이제 좀 쉬운 문제들. 그 다음에 2교시에 작년에는 수학 세 문항, 과학 한 문항을 출제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수학만 네 문항을 출제했고요. 여기에 플러스 글쓰기가 붙어 있는 좀 신기한 형태의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1교시는 수학, 2교시는 수학만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를 좀 나눠 볼 겁니다. 이게 1교시, 2교시가 아니라 1교시인데 잘못 나왔네요. 1교시 1번 문항, 첫 번째 문항이고요. 이거는 이제 중등심화 문항인데 뭐 거의 뭐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좀 잘 알려진 문제니까 뭐 아주 적중한 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도 저희가 폭넓게 대비를 하고 있다. 요거는 1월 달에 겨울방학 특강 문제로 다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강 교재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얼굴이 붙어 있죠? 얼굴 붙어 있을 텐데. 요게 그 반사 문제. 지금 올해 모든 학교에 이 반사 문제가 다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도 요 문제가 잠시만 뒤에 거 넘겨서 볼게요. 자, 요 문제가 이제 파그나노의 문제라고 하는 좀 유명한 그런 이론 문제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희 경시 기아 팀장입니다. 기아 팀장님이 이제 교재를 총괄하고 계시고 이제 제일 대표 강사신데 이분이 입사한 다음에부터 계속 이 파그나노 문제 중요하다. 출제될 겁니다. 하고 출제 안 되고 출제될 겁니다. 하고 출제 안 되고 하다가 드디어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 경기가고 시험 보고 나온 애들이 다 뛰어나서 이분이 이제 경기를 응원하러 가셨거든요. 이분이 대기하고 있었고 뛰어나고 전화를 하면서 선생님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그나노가 나왔어요. 이러면 전화하고 이분이 이제 교무실에 와서 저랑 월요일에 얘기하면서 분자의 복수는 7년이 흘러 늦지 않습니다. 원래 10년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실제로 7년 만에 이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뭐 반사 문제가 워낙 뭐 유명한 문제고 다들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좀 중요도 있게 매년 다루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크게 얻어 걸려서 이 문제를 많은 아이들이 맞춘 상태고요. 경기 합격률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창의수학에도 있고 창의수학 401, 그 다음에 G교재, 요건 이제 G반, S반이 모두 같이 쓰는 정규교재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박아서 네, 해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 생겨요. 좀 옛날 사진이고요. 네, 조금 나이가 드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제 통합 문제인데 통합은 참고로 이제 공동 출제를 하고 있는 대전, 대구, 세종, 인천, 광주를 말합니다. 이 5개 학교는 공동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를 만든 다음에 각 학교들이 문제를 나눠 가지는 형태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는 대략 7개 또는 뭐 6개, 8개, 대부분 7개 출제하고 과학을 한 10개에서 11개 정도 출제하는 식입니다. 참고로 5개 학교의 수학 문제를 모두 합치면 13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은행 전체가. 그중에 좀 중요한 문제들을 골라봤는데요. 이 문제가 세종, 광주, 인천에 아마 출제가 됐을 텐데 이제 이렇게 두 문항인데 이건 좀 특이한 점은 둘 다 답이 45예요. 그리고 이 2025는 45의 제곱입니다. 그냥 좀 의도해서 맞춘 것 같아요. 예쁘게. 뭐 그런 문제고요. 이런 사실 너무 많이 지나가요. 사실. 네. 오케이. 자, 요 문제인데 요게 이제 저희가 정규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3월 정규교재 54번 문제인데 사실 저 원반 문제랑 똑같은 문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제 아름다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뭐가 영재학교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이제 더 좋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이미 다루고 있어서 저 문제 같은 경우에도 틀린 학생이 거의 없었다. 뭐 같은 문제를 출제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 제가 통합을 하나밖에 안 넣었군요. 이거만 보죠. 네. 통합 여러 가지 적중한 게 많은데 통합 문제가 아무래도 힘이 별로 없는 문제다 보니 제가 뺀 것 같아요. 왜 있었죠? 됐다. 자, 한국도 볼게요. 한국은 참고로 이제 3일 전에 시험을 봤죠. 이번 7월 14일 일요일에 진행을 했었는데 제일 최근 문제입니다. 한국은 참고로 최근 출제 기조가 작년, 재작년 모두 대수 문항만
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문항 모두 대수. 그래서 기하나 조합이 언제 나오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뭐 대수만 나온다고 저희가 대수만 준비시키진 않았고요. 항상 여러 가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네 문항 중에 대수가 두 문항, 기하 조합이 한 문항으로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문제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서술형 1번 문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수가 다수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수가 많이 나올 걸 좀 예상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똑같이 한국형 모의고사에 문제를 출제했었는데 그대로 똑같은 문제가 나와서 아주 쉽게 아이들이 해결했고요.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서 많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적중했으니까 더 당연히 많이 맞췄고요. 요 문항이 이제 서술형 3번 조합 문항인데 여기도 사진이 있을 텐데요. 제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갑자기 왜 넣냐면 그냥 뭐 크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넣었는데 제 결혼 사진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문제를 읽어보시면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네, 보면 구슬과 보석의 숫자를 배열하고 얘네들끼리 인접한 애들의 숫자의 합을 가지고 나타내는 뭐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당연히 정규교재 저희가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작년 서울 2교시 3번에 나왔던 문제랑 아예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미 한번 출제된 문제의 경향은 다시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배제하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작년에도 이미 적중시킨 상태였어요. 재작년 저희가 창의 수학에서 이미 다뤘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창의 수학에서 그걸 빼고 이걸 정규 교재에 넣어서 정규화시킨 교재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걸 맞춰서 한국 아이들이 좀 잘 풀었다. 그래서 앞에 아까 파그나노처럼 제 얼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중을 시키고 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한번 넣어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쪽 부분은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이제 저희가 좀 컨텐츠적으로 자랑할 만한 부분을 제가 따로 붙여온 거라서 하나씩 좀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입체기하 문제면서 평면의 아이디어를 같이 쓰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경기 1교시에 나왔던 문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애초에 고난이도 문항을 모아놓은 교재에서 다 다루고 있던 문제고 이런 식으로 꼭 적중하지 않더라도 모든 종류의 아이디어를 다 다루고 있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합교재에 나오는 문제인데 요세푸스 문제라고 하는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 주제로 굉장히 넓게 쓰이는 그런 주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개념을 전달하고 문제를 푸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적중도 하고 또 좀 넓게 나아가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탐구 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심도 있는 문제들을 컨텐츠로 다 다루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 드리려고 한번 넣어봤고요. 창의수학은 아까 제가 잠깐 말했듯이 재작년에 이미 뭐 적중시킨 그런 문항이 있는 좀 CMS의 대표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그걸 작년에 저희가 발전시켜서 어떤 거를 추가로 넣고 있냐 하면 이렇게 수학과학을 융합하는 컨텐츠를 넣어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요 수학과학 융합 컨텐츠 수업은 작년에는 제가 전담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하 부분하고 물리를 융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올해 앞쪽에 출제 경향에 대해 잠깐 들으셨겠지만 3교시의 1번, 2번이 모두 수학과 과학을 융합하는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번이 물리라고 보기도 하고 화학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물리 수학 또는 화학 수학 융합 문제. 그다음에 2번 문제도 물리 화학 수학 융합 문제.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그 3교시의 2번 또는 3번 위치에 항상 서울이 이 수학 과학을 융합하는 컨텐츠를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저격하는 겨냥하는 문제를 저희가 출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컨텐츠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망하더라도 저희가 맞춤 컨텐츠로 다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별로 모아져 있는 그런 창의수학 교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문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뭐 말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문제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문제는 다 넣어놨고 제가 여기 뒤쪽에 다음 문제는 답도 보여드릴 건데 이 문제랑 다음 문제 지금 답이 없잖아요. 거기 프린트된 거에는. 그래서 아이한테 한번 뭐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한번 풀어봐라.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한 변의 길이 4인 벌집, 8인 벌집에 말벌이 몇 마리나 들어가는지. 이게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당연히 풀이론이 있지만 사실 직관을 활용하면 좀 똑똑한 아이들은 한눈에 몇 마리가 들어갈지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길이가 4인 벌집에는 9마리의 벌이 들어가고요. 길이가 8인 벌집에는 18마리의 벌이 들어갑니다. 쓰진 않을 거고 혹시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런 식으로 찾는 이런 직관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올해 개발해서 8월 19일부터 쓸 예정인데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 서울이 2교시 3번 문항, 배점이 2교시에서 수학 중에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올해도 13점, 작년에도 20점 이런 위치인데 이 위치에 풀이 과정을 쓸 필요가 없는 문제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써 있어요. 풀이 과정은 쓸 필요가 없다. 또는 올해 이 종이 접기 문제였는데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이유를 서술을 할 필요는 없다. 되는 경우만 써라. 그 전에 3년 전에도 이 내부수에 뭐 관한 문제였는데 최대값은 부하되 과정은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서울이 2교시 3번 위치에 직관을 강조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고 풀이가 없이도 점수를 분배하는 그런 문제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겨냥하는 컨텐츠가 대부분의 학원에는 없습니다. 보통은 풀이를 강조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요거 별도로 서울 2교시 3번을 겨냥하는 좀 직관력을 향상하는 보통 직관력은 강사들 사이에서도 그냥 좀 잘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애초에 그냥 똑똑하게 나와야 풀지 이거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향상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자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2교시 3번이나 또는 그런 류의 직관을 요구하는 경기 1교시 또 서울 1교시 이런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꺼번에 대비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만한 그런 교재고요. 문제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세요. 어, 저희 장호왕, 제가 장호입니다. 이장호입니다. 네, 저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자, 장호왕이 1680개의 섬을 자리로 연결하는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 자체 문제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서 사실 다리를 바로 맞추긴 어렵고 거기 힌트 들어가 있죠. 1682, 672와 1008의 합이라는 걸 힌트로 주고 아이들하고 이제 문제를 작년에 풀어봤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일부 아이들이 저 숫자들을 이용해서 답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풀이를 작성하는 뭐 그런 풀이를 보였거든요. 참고로 답은 이제 2016개의 다리고 이게 이렇게 나눠졌을 때 얘네는 다리가 3개씩, 얘네는 다리가 2개씩 연결되는 그런 예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그래프 이론을 배우고 차수를 배워서 잘 풀면 좋겠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풀이를 구성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다루면 아까 말한 서울이나 경기에 그런 킬러 컨텐츠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거 저희가 또 컨텐츠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다른 학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다 이제 드렸고요. 뒤쪽에서는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뭐 장점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크게 이렇게 3개 레벨로 보통 반을 편성을 합니다. 요 SSGC 3개 레벨은 1월부터 사실상 나눠지는 반이에요. 그럼 요 지금 개강 설명회는 어느 반을 지금 겨냥하는 거냐? 8월 날짜가 잘못된 것 같죠. 죄송합니다. 19일 월요일 것 같아요. 8월 19일 월요일에 개강하는 개강반 설명회거든요. 이거는 그 시점에는 SG반이 열리는 겁니다. 현재는 G반이 있고 SG가 8월 19일에 열려서 이 크게 2개의 레벨, 그 세부 레벨은 나눠지지만 2개 레벨로 나눠진 커리큘럼을 진행하다가 K모 2차를 치는 아이들이 11월에 2차를 끝내고 합류하고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1월 달에 섞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모의고사 얘기를 황성원 본원이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프라이빗노트랑 같이 CMS 프라이빗노트 시리우스 모의고사를 진행할 건데 그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1월에 편성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얘네들과 다 같이 섞이는 그런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9일에 개강해서 이제 진행하면서 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컨텐츠를 진행하다가 전체 섞이는 시점에 이제 S반으로 올라가는 목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겠죠. 현재 시점에서는 G반만 있고 19일에 이렇게 개강된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8월 18일 주, 그러니까 9, 10, 11, 12일부터 18일 주간 사이에 요 재원생들은 편성고사를 볼 거고 외부생은 입학고사를 볼 겁니다. 같은 종류의 시험으로 그걸로 레벨 편성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PG는 저희가 이론분기라고 해서
실전을 하기 전에 필요한 이론들을 배우는 분기로 요건 항상 2개월 또는 3개월마다 끝나면 사라지는 반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하고 똑같이 분기 테스트를 봐서 같이 섞이는 그런 분기를 유지하는 그런 반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개 레벨, 여기에 이론이 1개 레벨, 현재는 2개 레벨이고 1월부터 3개 레벨이 된다. 네, 세부 컨텐츠를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봤는데 요 지금 S반이 없죠. S라는 반은 여기에 11월 4일에 K 뭐 2차 끝나고 나서 요 한 분기 동안 저희가 배운 내용을 압축해서 배울 겁니다. 얘네들 그래서 전부 다룰 수가 없겠죠. 날짜 수도 하나 늘리고 좀 압축해서 몇 개를 빼고 이렇게 해서 다룰 거고 요 시점에 합류하는 거고요. 현재 이제 8월 19일에 입반하면 어떤 걸 다루냐? 대수, 기하, 조합이 이틀 수업해서 회차별로 나눠서 진행하는 거고요. 테마형 창의수학 아까 앞쪽에 봤던 수업 요걸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요 시점부터 지금 직관력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창의수학에 녹여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1월부터 이제 기출이 녹아있는 이건 기출 유형을 다뤘고 실제 기출이 들어가 있는 걸 1월부터 진행해서 요 지금 나눠놓은 게 다 분기입니다. 요 세로 줄마다 저희가 세로 반편성을 진행하고 요 시점에 간담회를 해서 아예 성취를 안내드리고 이런 걸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 줄 하나, 둘, 셋, 넷, 4번의 편성을 거쳐서 요 시점에 학교별 편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론반은 분기마다 종료되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이론 끝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합류하는 그런 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뭐 이제 입학고사를 봤는데 이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감각과 별도입니다. 아이가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이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해서 이걸 해야 된다 싶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PG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PG는 반의 레벨이 아니라 이론이니까 혹시 PG를 추천받더라도 뭐 아주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레벨이니까. 요거 실제로 PG를 하고 바로 S반으로 점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뒤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론일 뿐이고 G랑 SGS는 이제 레벨 편성이라서 실제 자기 실력에 맞는 해당하는 레벨로 편성이 되긴 할 건데 다만 이 레벨이라는 게 저희는 허들을 줘서 뭐 G는 SG만 간다. 이건 아니고 매 분기마다 새로운 모의고사나 편성을 봐서 성적에 따라 일괄적으로 반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G1 그러니까 S랑 레벨 차이가 한 4개, 5개 나는 경우에도 시험을 잘 봐서 한 번에 S반으로 점프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뭐 CMS는 한 번 S반 못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이런 거는 이제 21년도 이전의 얘기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건 없이 전부 일괄 저희가 실력에 따른 레벨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표인데 지금 저희가 15일에 어제죠? 그저께부터 하고 있는 반 같은 경우에는 이틀짜리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이 있고요. 요 반 친구들은 12일부터 18일 사이에 이제 분기고사를 보겠죠. 그 분기고사를 봐서 편성을 받을 건데 19일에 새로 진입하는 친구들은 그 분기고사를 마찬가지로 그 앞 날짜에 같이 보고 19일 경강에서 들어오면 요걸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G반, S지반 모두 수업 그 시간표는 동일하고요. 다만 뭐 교재나 반이 약간 일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3일짜리 커리를 진행합니다. 과학이랑 다르게 저희가 요 앞쪽에 뭔가 브릿지 커리나 이런 거는 존재하진 않고요. 대신 현재 이 G반 커리 같은 경우에도 이론반이 아니면 회차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앞쪽 시점에도 진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시험만 잘 보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는 이제 성적표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매주 시험을 보고 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요거는 제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정현 원장님이 저희 이제 센터장이시거든요. 원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 관리 프로그램을 지휘를 하실 거고요. 여기부터 먼저 볼까요? 이게 이제 매주 나가는 성적표인데 이 성적표에 이제 과제를 넣어서 어떤 과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누적해서 성적표 상에서 한 번에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9월 분기부터. 그 다음에 요 WT, 그러니까 매주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 오답 노트를 다 작성하게 할 건데 만점인 경우에는 오답 노트가 없고요, 보면.
특정 과목에 이제 만점이 아닌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작성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어떤 날짜에 오답 검사를 받았는지 체크를 해서 이것도 누적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줄 쳐졌죠. 이건 뭐냐면 검사를 안 받은 겁니다. 얘가 그냥. 그러면 이런 거는 체크에다가 이제 불러다가 검사를 안 받았구나. 오늘은 집에 못 가겠네. 그래서 이제 1시, 2시까지 해서 이제 저걸 다 하고 집에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독서실을 의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혹시 이제 요리조리 빠져나가더라도 성적표 나가는 시점에 확인해서 저희가 100% 오답을 다 시킨다. 할 때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이건 무조건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해서 할 거고요. 애가 뭐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독서실 하기 싫다. 나는 뭐 밤에 자야 된다. 이런 핑계 많이 돼요. 저는 키가 커야 되는데요. 뭐 이런 핑계 많이 되는데 네, 밤에 잘 잔다고 꼭 키가 크는 건 아니고요. 저는 하루에 우유를 1000ml씩 먹었거든요. 20년 넘게. 그리고 잠을 한 9시간씩 꾸준히 자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큽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제일 크고 네, 제가 지금 구두를 신었는데 한 74쯤 되거든요. 저희 집에 다 70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이 크긴 했어요. 그래 봤자 74예요. 그러니까 키는 뭐 이제 유전이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예, 잠은 나중에 뭐 합격하고 자고요. 어쨌든 저희가 밤에 자습을 의무로 시키고 무조건 뭐 안 하는 거 없이 다 일과를 남겨서 할 때까지 공부를 시킬 거니까 이거 보내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알아서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 한 번에 이제 성취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보내드리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렇게 있는데 라이브 테스트 이제 매주 한 번씩 저희가 테스트를 보는 아까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복습과 이제 예습을 섞어서 라이브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분기고사를 당연히 보겠죠. 요거는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 모의고사를 이제 볼 건데 작년까지는 CMS 전 센터에서 보는 이제 저희가 2회 응시생이 한 700 몇십 명이 됐는데 그거를 올해부터 프라이빗 노트랑 시리우스랑 같이 이제 탑재해서 앞쪽에 봤던 그런 앱으로 조회도 되고 성적이 한 번에 보이는 첨삭이 가능한 그런 테스트를 같이 이제 응시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왕성한 본장님 강조하셨지만 제가 어제 참고로 이제 프라이빗 노트랑 미팅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응시생의 어떤 성분과 이런 걸 같이 확인하고 저희랑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확인하고 왔는데 저희랑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고 보면은 작년 2회 시점이나 3회 시점 정도의 모의고사 응시생은 한 900명 내외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올해 이제 응시생이 좀 증가하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 1000명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 나올 것이다. 근데 1000명도 1000명인데 저희가 어쨌든 좋은 성분의 아이들을 지금 오신 어머님들의 아이들 같은 좋은 성분의 아이들을 많이 이제 데리고 있을 거라서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이 모의고사를 응시할 걸로 저희 내부 분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허수로 1000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비교가 가능한 그런 풀의 아이들이 시험을 많이 볼 것이다. 그리고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첨삭이나 피드백이 완벽하게 나갈 것이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관리하는 자료인데 이게 지금 올해 했거든요. 올해 4월에 하는 자료인데 저희는 이제 시리우스랑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맞춰서 해야겠지만 CMS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학교 선택 간담회를 해서 학교를 좀 추천하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4월 초에 하는 이유는 중간고사 기간에 딱 걸리는 아무래도 내신이 들어가고 나면 요런 입시 학원들 선생님의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이런 학교를 추천하는 그런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합격률이 막 빨갛게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참고로 제가 이 CMS의 종합 모의고사 데이터 관리를 한 11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전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 그 누적된 데이터의 표준화를 이미 다 저희가 해놓은 상태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아이들의 합격 가능성을 역추적해서 보고 있는데 이 통계는 참고로 최근 3년치 통계만 가지고 내는 뭐 그런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치의 모의고사를 분석해서 이 친구의 최근 성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를 3년어치의 합격생 형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성적의 친구가 각 몇 회 차에 합격을 얼마나 했는가 이거를 보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희가 좋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가공해놓고 표준화도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프라이빗 노트의 그런 시스템과 결합이 되면 이게 좀 더 정교하게 나올 거고 이걸 바탕으로 좀 더 사실 이제 입시라는 건 꼭 이 가능성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불안 요소를 그래도 최대한 제거해보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추천받고 싶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엄밀하게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저랑 강성환 부원장님이 수학과학 입장에서 같이 이제 논의해가지고 요거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것이다. 작년에는 제가 이제 목동의 과학 책임자인 허길수 원장님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는 아마 이제 황성환 부원장님하고 같이 시리우스랑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좀 거긴 안 들어가 있죠. 너무 데이터가 구체적이라서 안 넣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독서실 관리는 이제 참고로 시리우스랑 저희가 모두 이 따로따로 교실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일관된 어떤 독서실 관리를 하기가 이제 양쪽에서 하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끝난 이후에 독서실은 모두 CMS 건물 쪽에서 일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 넘어와서 저희가 다 데리고 좌석을 지정하고 교실 지정해서 관리를 할 거고 거기에 과학 선생님들이 넘어오셔서 질문도 같이 받으시고 이렇게 일관된 관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10시 20분부터 12시 반까지 자습을 시킬 거고요. 그 중간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못 움직이게 하고 정해진 질문 시간 12시 전에는 40분, 12시 이후에 뭐 20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시간에만 질문할 수 있는 강의실로 일괄 이동해서 질문을 하고 뭐 얘기도 하면서 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요 시기에 요 시간에 아까 봤던 그런 WT 오답이라던가 꼭 해야 되는 컨텐츠들을 모두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했던 이제 센터장님, 김정현 원장님이 다 전담해서 관리를 해주실 거고요. 내신 기간은 뭐 원래 이렇게 가니까 내신 기간 이렇게 되는 거 읽어보시면 되고 요게 또 이제 마지막에 장점인데 이건 일단 CMS가 진행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가 시리우스랑 MOU를 체결했고 서로 좋은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리우스 측과 같이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CMS는 어떻게 썼냐면 1월, 2월에 자소서를 쓰는 수업을 그냥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봤던 테스트 시간 중에 3번을 드러내서 수학 기준으로 수학 탐구를 1월, 2월 동안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애들이 물론 뭐 영재원을 각오해서 탐구가 이미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수학 부분의 탐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거든요. 다들 과학이고. 그래서 수학 부분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애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가 1월, 2월에 수업 시간을 할애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에 맞춰서 저희가 아이들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배정해서 주제 탐구 수업을 하고 아이들이 주제를 선정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 내에 모두 녹여서 아이들이 탐구 주제를 하나씩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1, 2월에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정했던 주제와 탐구 선생님에게 최종적으로 첨삭을 받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요거를 내년에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사실 뭐 자소서 잘 못 쓰잖아요. 애들 보면 글 진짜 초등학생처럼 써온 아이들 진짜 많거든요. 어머님들 나중에 써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해소하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우리가 불안감을 없애주는 거죠. 하고 저거 해도 안 된 애들이 있어요. 저 했는데 뭐 안 남은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선생님 배정돼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써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써드린다. 최종적으로는 자소서를 무조건 이제 완성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할 거고요. 네, 이게 또 저희 특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분기고사 얘기를 잠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분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간담회하는 주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분기가 끝나는 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말에 저희가 한 분기가 끝나니까 10월 말에 이제 1, 2월 방학 기간의 일정이라던가 그의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한번 설명드리고 11, 12월에 분기 안내를 드리고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기간을 빼면은 분기가 매우 짧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 시점의 성취도에서 얼마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그 부분을 끌어올릴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고 그런 부분을 같이 안내 드릴 거고요. 12월 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S가 열리는 큰 분기 이동 시기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분기고사 상담을 드리고 공관 모의고사 상담을 드리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 2월 방학 기간이 끝난 시점에 간담회 하고 아까 말씀드린 4월 초에 학교 선택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이제 5월 말 6월 초에 2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캠프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요 시기마다 저희가 이제 학원에 오셔서 저희랑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하는 거고 학생들하고도 비슷하게 이런 이런 설명회를 진행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똑같이 앉혀놓고 각각의 시기마다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보통
초반에 이제 9월에 진입하고 나서 9월 초에 할 때는 내신 기간 직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달려가자. 요거를 좀 하는 편이고 12월 설명의 시점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을 좀 강조하는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되고 지금 남아있는 3학년 초 기간까지 해서 어떻게 여기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특히 저 기간에는 독서록을 마무리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1학년 생기부는 마무리된 상태지만 2학년 생기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독서록도 어느 정도 채워야 되고 꼭 채워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그런 안내. 그리고 이걸 안 채웠을 때 선배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경각심을 또 주고 이렇게 막 불합을 막 보여주거든요. 올해인데 불합.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걸 또 경각시켜주면 또 막 이렇게 열심히 또 하려고 하고 또 나는 뭐 괜찮으니까 뭐 올해이니까 괜찮아 이런 자만을 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불합도 보여주고 또 혹시 이미 내신을 조금 잘못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막 수학이 B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사례가 항상 있거든요. 그런 희망적인 사례도 보여주고 양쪽에 다 보여서 여기에 방학 기간에 달릴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는 3월에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25학년도죠. 25학년도 입시가 어떻게 진행됐고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아이들한테 해줌으로써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설명회를 같이 해줄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설명이 거의 마지막인데 아까 제가 앞에 뭐 잘 태어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중간에도 합격 가능성 이런 거를 막 이제 보여주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야 합격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이제 어? 순서가 잘못됐군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네. 요거 먼저 하고 얘기 드릴게요. 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두 개 갖고 왔는데 이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거든요. 담임을 하면서. 선생님, 애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뭐 지금 뭐 독서실 안 한다고 하고 어떻게 하죠? 이러면 네, 그냥 보내주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담임 맡고 있는 애들 중에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새벽에 이제 M 게임을 하면서 이제 막 서버를 만들고 4시까지 게임하고 이렇게 작년 9월이에요. 그렇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런 걸 잘 알다 보니까 그 서버를 찾아가서 애한테 이제 말을 걸고 인스타 DM을 보내고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인스타 활성화인지 확인하고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상습 지각범이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특별히 따로 관리해서 이제 지각을 하면은 과제를 계속 추가 부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고쳐져서 올해는 그 친구들이 거의 지각을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 태도 개선이 쉽게 가능합니다. 어머니 말씀 안 듣더라도 저희가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는 아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렇구나. 피곤하구나. 그래서 자라. 게임을 하고 싶구나. 게임을 해라.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돼요. 문자를 보내고. 선생님, 네가 지금 뭘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아이한테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긴 말을 하거나 DM을 보내거나 해가지고 이제 잘 통제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확실하게 해드릴 수 있고요. 이건 좀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죠. 항상 어떤 시기든 간에 편성고사, 입학고사를 보고 나면 이 성적이면은 합격할까요? 이거면 지금 가능성이 있나요? 더더욱 특히 이제 강남권 요 대치권 친구들은 사실 대안이 많잖아요. 이 주변에 좋은 학교 진짜 많고 여기에 올인하면서 생기는 그런 선행을 못하는 리스크, 국어 영어 놓는 리스크가 진짜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쨌든 굉장히 이제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성적만 가지고 완벽하게 추천하는 건 불가능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성적이 무조건 합격합니다. 떨어진다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여러 해, 10년 넘는 해 데이터를 갖고 있고 저는 그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시기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항상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릅니다가 아니라 요 시점에 요 성적의 아이들은 몇 퍼센트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어디를 많이 갔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언을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아무래도 이제 아이와 어머님이 직접 하셔야겠죠. 제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는 제가 공개를 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거 들어가나? 야, 감사합니다. 제가 좀 이게 약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50명 중에 40등이거든요.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그리고 제가 이거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요 시점에 학원에 왔어요. 23년 2월 시점에. 요때 이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반은 작년 친구거든요.
3월에 실전을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지필고사까지 약 3개월 내외 중간고사 빼면은 한 3개월 정도 수강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뭔가 드라마틱한 성장을 한 게 아닙니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뭐 118, 73, 589에 400등 해서 다 이제 전체 등수 중에 굉장히 낮은 등수를 받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합격을 했거든요. 서울을 지원했고 마지막에 보면 서울반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여학생이기도 하고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친구고. 근데 작년과 올해 서울과학고의 시험 기조가 수학이 지금 매우 쉽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심지어 올해 입학 설명회에서 입학 사정관이 우리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 전해에는 못 푼 문제가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좀 쉬웠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출제하겠다는 얘기를 입학 설명회 때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도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시험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꼼꼼하게 공부하기만 해도, 그러니까 애초에 좀 소위 말하는 막 처음부터 천재라거나 아주 막 뭔가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이런 친구만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폭넓게 공부만 해두더라도 이렇게 마지막 파이널 일정만 잘 따라와서도 합격할 수 있는 사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 친구의 이 2월, 1월 시점에 입학고사를 봤을 때 아이 어머니가 상담할 때 서울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거든요. 서울 얘기는 하지도 않고 통합을 뭐 그러니까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학교를 썼을 때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과학고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시죠. 이 정도로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저 뭐 기조도 쉬운데 서울 써보고 안 되면 그냥 과고 쓸게요. 하고 서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고를 애초에 쓸 생각하니까 좀 과감하게 쓴 거죠. 합격해버렸죠. 그래서. 그러니까 입시라는 건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이의 가능성을 좀 믿고 저희가 같이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어머님도 저희도. 그래서 제가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감안하시고 입시를 같이 진행해 주시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합격을 할 수 있게 네, 해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저희가 합격시킬게요. 네, 제가 책임지죠. 네, 합격을 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드릴 설명 여기까지고요. 끝.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거 안경. 황성원 원장님 오실게요. 우리 질의응답 다 받으셨나요? 아니, 이제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질의응답을 좀 받고 오늘 등이 있으시면 수업만 등록해 주세요. 그 마이크를 여기 해야 돼요. 네, 하시고요. 있어요. 네. 아, 네. 줌에 있는 질문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질문도 여기 같이 보시면서 줌에 있는 분들은 네, 채팅창을 보시면 아마 질문이 보이실 거라서 어,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요거는 경기관이랑 입시센터가 같은 건물이고요. N빌딩에서 수업할 겁니다. 투썸플레이스 건물. 여기서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과학은 시리우스에서 하고 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독서실은 저희가 한쪽에 모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시리우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학생들은 줌 실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친구 중에 서울 우선 선발됐던 친구도 있고요. 부산 친구였어요. 네. 그다음에 과학도 자소서 수업, 자소서 네, 관련 특강 말씀하시는 거면 네, 자소서 선생님이 계셔서 특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뭐 쓰고 첨삭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과목별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뭐 부족한 게 있으면 코멘트도 줍니다.